옛날 한 도선마을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철학자 율곡이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지만 이와 기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을 쉽게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마을 광장에 큰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날은 맑고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율곡이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이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과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밥과 김치가 철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밥은 우리 조선의 주식이죠. 따끈한 밥을 매일 먹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활의 의미를 줍니다. 이제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합니다. 쌀 한 톨이 나락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햇빛, 물, 그리고 흙이 필요하죠. 이 요소들은 어우러져 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밥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따스함과 포만감을 얻습니다. 이때의 밥이 바로 기입니다. 실체가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모두들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이 기라면 이는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쌀이 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원리, 그것이 이입니다. 밥을 짓기 위한 적절한 열기, 물의 양, 그리고 쌀이 밥이 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치를 생각해봅시다. 김치는 배추, 소금, 마늘, 생강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 재료들이 그냥 섞여 있는 것만으로는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발효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발효는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발효가 된 후에야 우리는 맛있는 김치라는 기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기의 원리를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과 김치, 일상적인 것으로 보는 이론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깊다는 것을 알게 되니 모두들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이는 미소를 띠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와 기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밥과 김치가 우리의 밥상에서 굳이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밥과 김치를 볼 때마다 자연스레 율곡이이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이기이원론이라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그의 가르침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요한 밤에 한 청년이 마을 광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는 수개월간 철학책에 파묻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 이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경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느덧 이른 새벽, 하늘에 별이 가득 찬 순간 토마스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신비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흰 머리에 하얀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 토마스는 호기심에 가득 차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하는 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법사의 이름은 칼루프였어요.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큰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들은 항상 잊어버리는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숫자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칼루프에게 도움을 구했고 마법사는 그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있는 돌을 뒤집어 보라.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숲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리 돌을 뒤집어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어린 소년이 덜컥 자리에 앉아 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돌 위에 숫자 12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법사의 힌트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는 이미 존재했지만 그들의 인식 바깥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이제서야 그 숫자가 늘 있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숫자는 문제의 해답이었죠. 칼루프 마법사는 그동안 사람들이 숫자들을 더하는 방법과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경험을 통해 그곳에서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마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처럼 말이죠.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지식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토마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마을 사람들처럼 너도 이 이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내부에 이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을 통해서 말이야.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칸트의 이론이 부정할 수 없는 내적 인식의 과정임을,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마을 광장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별빛 아래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재기 발랄한 철학자 서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경은 마을 광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서경은 거대한 나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지 예상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서경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우리는 이 나무를 흔히 그냥 나무라고 부르지만 이 나무도 한때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은 그저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나무가 되기 위해 있었지요. 청중의 아이들이 우리도 나무처럼 커가고 있어요 라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서경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자연의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의 목적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나가며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는 삶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한 동네 할머니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서경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에우다 이무니아, 즉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경은 마무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도 모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조금 명쾌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서경은 목적론적 자연관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경의 이야기는 마을 여기저기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조금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공리주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존 스튜어트 밀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여 행동의 결과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광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아르거스였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난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르거스는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리주의를 우리의 삶과 행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마을의 오래된 애완견 올리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마을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로 모든 이가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최근 아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르거스는 주머니에서 3개의 선택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우리가 모두 기금을 모아 올리버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올리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우리의 기금을 여름 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올리버를 위한 직접적인 도움은 아닐지라도 이 축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과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다른 마을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비용을 지원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삶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올리버를 돕는 것은 친근한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축제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으며 아이들을 돕는 것은 더 넓은 사회적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선택지가 주는 행복의 질적 차원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를 돌봄으로써 얻는 깊은 우정의 행복, 축제를 통해 느끼는 공동체의 행복,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큰 사회적 행복의 차원까지 모두를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아이들을 돕는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과 정서적 유대도 쌓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 마을의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 관계를 만들었고 마을은 결국 예상치 못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리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어떻게 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 마을의 이야기는 그 마을이 모든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줬고,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목표를 넘어 그것이 주는 삶의 질적 변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모든 이의 사랑과 도움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리주의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